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베니스에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좀 받았었죠. 하지만 결국 수상에는 실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상을 못 받았다고 좋은 영화가 아닌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사실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죠. 다만 현지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여러 가지로 모아진다는 거죠. 대체 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싶어 할까요? 창작자들이야 당연히 자기 자식 같은 작품이니까 상 받고 칭찬받고 좋지요. 그런데 영화의 제작사나 배급사, 즉 돈을 투여한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흥행 결과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화제나 혹은 영화상에서 상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크게 박스오피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화상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뭐래도 아카데미 영화상이겠죠.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꾸준히 출품을 해왔는데 상을 받은 건 잘 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제 본상과 그다음에 국제 장편 영화상 다 받았죠. 그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 뒤로 이제 없는데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올해 출품작으로 베니스에 나갔던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를 이제 아카데미 영화상 국제 장편 영화상 부문에 한국 영화로 출품을 하기로 했다,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서 이번에 또 이렇게 좀 베니스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좀 상 좀 받았으면 좋겠다. 혹은 뭐 상을 못 받더라도 그 캠페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하고 미국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되게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그 미국 통신원 하은선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뭐 전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이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아카데미 그 국제 장편 영화상 출품작 수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어떤 제언이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고민한 그런 보고서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시험 보듯이 영화 출품하고 그 영화가 좋으면 심사위원들이 다 막 박수치고 수상작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으면 뭐가 좋냐? 가장 크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이미 개봉을 했던 작품들이라 할지라도 재개봉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개봉을 하고 있었으면 상영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박스오피스 수익이 되게 극대화되면서 그거 외에도 극장뿐만 아니고 VOD나 아니면 OTT 같은 온라인에서도 이제 우선 노출되고, 심지어 그 제작사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차기작 투자에서 당연히 유리해지고요.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 2억 6,300만 달러? 이렇게 세계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북미에서 5,300만 달러를 흥행을 기록을 했대요. 북미가 오스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면에서 봤을 때요. 그런가 하면 2024년에 그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가 아카데미 외국 국제장편 영화상을 수상한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개봉 중이었는데 수상한 다음 주말에 박스오피스가 무려 600%가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상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 심사 과정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일단 작품을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아카데미를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에다가 당신의 나라에서 출품한 작품 하나를 선정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해마다 한 편씩 하는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도 영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제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국에서 출품된 작품들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쇼트리스트라고 해서 1차 심사에서 올라간 작품들, 2차 심사로 올라가는 그 리스트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선정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밀이래요. 근데
대개 이 쇼트리스트를 처음에 고르는 사람들은 영화제로 치면 뭐 프로그래머들이겠죠. 한 2, 30명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고 영화 산업 전문가나 학자나 뭐 비평가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전 작품의 수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돼서 쇼트리스트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쇼트리스트에 올라갔 다음에 2차 심사를 거치는데 2차 심사에서 이제 후보상 아카데미 그 장편 외국 영화상 국제 장편 영화상의 후보작으로 올라가는 2차 심사를 거치는데 이때는 아카데미 전체 회원들이 본다고 해요. 아카데미 전체 회원은 약 10,000명. 이 보고서에서는 1,894명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적시를 했던데 근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10,0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아카데미 회원이 왜 몇 명이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회원 명단 자체가 외부에 이렇게 다 유출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대략 1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백인, 중산층, 남성 요게 이제 아카데미 회원들의 절대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상을 반영해서 유색인종이나 여성이나 혹은 뭐 아시아,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나 혹은 라틴 아메리카 쪽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서 좀 이렇게 명단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심사위원 명단은 비밀이라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한국인 중에도 아카데미 회원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받은 건 원칙적으로 사실 그 공개가 안 되니까 잘 모르지만 누구를 초청했다, 초대했다라고 하는 걸 아카데미 측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초대를 수락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직접 밝히기 전에는. 그래서 그 명단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데요. 한국은 처음에 2015년도에 그 미국의 이제 아카데미 영화예술 문화과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곳에서 5명을 한국인의 초대를 발표를 했고요. 그때 발표했던 사람이 임권택 감독, 봉준호 감독, 그다음에 배우 송강호, 최민식 씨, 그다음에 디즈니에서 캐릭터 디자인 감독으로 일하는 김진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그때 이제 최초로 초대를 했고요. 그 뒤로도 꾸준히 여러 사람을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수락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상당한 숫자에 뭐 그래봤자 한 10몇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숫자의 이제 영화인들이 지금 초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누가 초대 응했는지는 알 수 없고 배우도 있고 뭐 의상 디자이너, 뭐 음악 감독, 뭐 프로덕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다 초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차 리스트까지 해서 후보작으로 올라가서 그걸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그 중에서 작품상을 수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제장편 작품상을 수상을 하는 건데 수상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국가 안배나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멕시코 작품인 로마, 2019년도에는 한국 작품이었던 기생충, 그다음에 2020년에는 덴마크 작품인 어나더 라운드라고 하는 작품, 그다음에 2021년에는 일본의 드라이브 마이카, 2022년에는 독일에서 만든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리고 2023년에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건 영국 영화이죠. 근데 이제 뭐 영국 영화라고 하지만 영국이 대표 국가이고 되게 여러 나라가 유럽 작품들은 좀 그렇지만 여러 나라가 개입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지금 한국에서 현재 개봉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브라질 작품인 I'm Stay Here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작품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 영화들이 단순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대의 미국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나 관심사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내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변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작품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이민자 정책 같은 것들이 겹쳐 보이는 작품이 로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계급, 인종, 그 다음에 젠더 이런 문제도 겹치지만 가장 크게는 그 히스패닉들에 대한 미국의 이민자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보인다거나 아니면 기생충에서 보여주는 계급 갈등이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의 지적들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공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드라이브 마이카나 어나더 라운드 같은 영화들은 약간 팬데믹 상황에서 낳은 사회적인 고립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계 맺기나 혹은 예술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승화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다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로 인해서 미국 사회, 인류 전체가 가지는 전쟁에 대한 관심의 고조의 결과 같은 것들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나 아니면 서부전선 인사보다 같은 작품들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작품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작품들이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인 아카데미 캠페인을 펼칩니다. 아카데미 캠페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카데미 상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후보가 된 이후에 수상을 하기 위해서 현지 배급사들이 열심히 이제 현지에서 그 홍보 활동, 배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길거리 광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배급사와 PR 에이전시가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좀 작다. 현지 배급사가 독립 배급사다. 그래서 소규모 스튜디오다. 그러면 한 대략 30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된대요. 3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이 넘어요.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제작비 하나가 지금 그 아카데미 캠페인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배급할 때 그런 영화들은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에 네온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당히 규모 있는 배급사에서 영화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본 거죠. 그래서 기생충은 하고 로마도 그랬는데 거의 2천만 달러를 아카데미 캠페인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700억 정도입니다. 거의 엄청난 규모의 돈을 아카데미에 쓴 것이고 이제 근데 그렇게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써서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으니까 뭐 승부수를 던져서 성공을 한 셈이죠. 이 아카데미 캠페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아카데미에 출품 등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개봉 요건 이런 것들도 채워야 되고 광고도 집행하는데 광고도 방송, 뭐 온라인, 신문, 뭐 잡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시사회, 특히 시사회 상영회 진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아카데미 회원들 10,000명의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 PR 에이전시나 혹은 배급사들이 중요하게 그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들이 영화를 봐야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사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시사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보통 시사회와 리셉션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나 제작진들의 인터뷰 당연히 이제 그런 기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혹여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아카데미 위원회랑 계속해서 소통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각종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작품을 선정했다, 출품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니 이거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사실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이제 여기에 출품을 했던 작품이 2018년부터 쭉 보면은 뭐 물론 그 전에도 쭉 했었는데 이제 최근으로 한정해서 보자고 보면 2018년도에 버닝이 출품을 했었고요. 이때 기생충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 성취가 높았던 게 쇼트리스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후보자까지 못 올라갔지만 쇼트리스트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해에 기생충이 이제 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남산의 부장들, 모가디슈, 헤어질 결심.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의 봄까지 갔는데 전부 다 쇼트리스트까지 올라가는 데는 헤어질 결심은 쇼트리스트에 한번 올라갔군요. 그러면 나머지 작품들은 이제 못 올라간 걸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찬욱 감독의 다음 신작이 어쩔 수가 없다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미국 배급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배급사가 없는 작품은 캠페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 영화 미국 배급사가 없었을 때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했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일할 때 그 아카데미 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PR 에이전시 고용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돈도 당연히 예산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뭐 큰 성과를 못 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9월이고 내년 2월을 향해서 지금부터 캠페인을 맹렬하게 벌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배급사가 이러저런 전략을 잘 세워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술적인 가치,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품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메시지,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경향이 어떤 혁신적인 표현, 특히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에 그 사운드 디자인 같은 거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표현 역량과 기술의 새로운 기술의 그런 어떤 도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영화 예술의 경계를 좀 확장해냈는가가 이 작품 선정과 수상의 결정적인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캠페인에 좀 집어넣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2023년도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자체가 그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가족들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좀 독특하게 했습니다. 소수성이라는 거를 아주 최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경이라든가 그런 배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그 마이너로서의 고통과 그걸 극복해낸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인터뷰에서 되게 주도적으로 스토리텔링에서 살려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사회적 약자 포지션이 나름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발굴하는 거에 더해서 배우들의 인간 승리 드라마와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방식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막 광고하고 이러는 방식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팬덤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그 뭐랄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PR을 해서 그걸로 좀 성공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례를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독특한 마케팅을 했던 경험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도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작품의 특성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한국 영화의 위상 이런 거에 좀 걸 맞추어서 좀 새로운 어떤 좋은 마케팅 기법과 방식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카데미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 먹는 이야기들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쉽지만 실제 하는 분들은 엄청난 고민과 고생을 하셔야 될 이야기이긴 하죠. 베니스에서 조금 아깝고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을 못 받았다고 좋은 작품이 그런 건 아니고 또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좋은 결과로 만났으면 좋겠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아카데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아카데미 캠페인을 벌여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마침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내년 2월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